온몸에 조폭들이 설치고 있는데 아무런 얘기도 못하고 집에 장남한테는 착하게 살라고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글로벌한 플랫폼 기업들에게 내주지 않은 유일한 국가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플랫폼 사회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이재열 교수입니다. 과거에는 파이프라인형 산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고 서비스를 하는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총괄을 했죠. 근데 플랫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매칭, 연결의 장을 제공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형태의 연결이 이루어지는데 그 연결이 가져다주는 효용, 가치를 참여하는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다 나눠 가지게 된다. 자연스러운 독점의 형태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플랫폼 사회가 가지는 독특한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것들을 데이터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데이터가 새로운 가치를 갖게 돼요. 과거 산업화에서 원유가 가졌던 가치를 이제는 데이터가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굉장히 개인화되어 있는 형태의 피드백을 할 수가 있다. 그럼 이게 가져다 주는 사회적인 효과는 뭐냐? 하이퍼 리드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행동을 하고 인식을 하고 그걸 기록을 남겨놓으면 AI에서 다음에 너 원하는 거 이거 아니야? 하고 다음 단계를 바로 제시를 해줍니다. 내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알려고 하는 내용과 AI에 의해서 추천받은 내용이 막 뒤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 사회를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초연결의 네트워크와 플랫폼 기업과 빅데이터와 AI를 가지고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형태로 사회가 재편이 되는 거죠. 제도주의 사회과학자들은 역사의 진화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결정적인 계기가 있고, 그 결정적인 계기는 꼭 경제적인 것만은 아니다. 매우 정치적이거나 혹은 제도적인 맥락, 역사적인 어떤 사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회 경로가 바뀌는 이런 경우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1세기나 2세기에 왜 갑자기 일종의 신흥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가 세계 제국 로마의 국교가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 당시에 천연두가 아주 그냥 확산이 됐는데, 근데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가졌던 태도가 감염병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을 감염으로부터 억제해주는 기능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가지고 국교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됐고요. 플랫폼 사회로 가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코로나19인 거예요. 강의라든지 회의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심지어는 음식을 먹는 거, 식당에 가지 않고도 다 주문을 해서 먹고, 플랫폼 사회로의 이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가속화가 돼버린 거죠. 기술만으로 안 됐다. 이게 포인트죠. 플랫폼화에는 두 개의 경로가 지금까지 아주 눈에 띄는데, 하나는 미국이고 하나는 중국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택하는 전략은 완전히 달라요. 미국이 플랫폼화한 거는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부터 많은 기업들이 혁신을 하면서 가파라고 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성장을 한 과정이고요. 중국은 거기에 비하면 국가의 지도와 보호를 통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만리 방화벽,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이 절대 들어올 수 없도록 엄청난 장벽을 쳤습니다. 기축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토대가 되고 있는, 그래서 자신들이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보편적인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이 기축 플랫폼이다. 한 사회가, 한 나라가 그 기축 플랫폼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심각한 불평등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EU입니다. EU는 모든 데이터가 기축 플랫폼이 미국 플랫폼 기업들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다 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안보나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비슷합니다. 자기네 플랫폼이 없어요. 그래서 그 빈자리를 손정희하고 네이버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동남아 국가들, 그 다음에 인도,
이런 데가 자체 플랫폼이 없어서 굉장히 고민을 하는 나라들입니다. 한국만 유일하게 네이버나 카카오나 쿠팡이나 하는 한국의 그 기업들이 상당한 랭킹을 차지하고 있어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신들의 안방을 글로벌한 플랫폼 기업들에게 내주지 않은 유일한 국가다 하나 이런 특성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때 중요한 게 데이터거든요. 데이터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데이터를 자신들이 영토 내에서 저장을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어느 한 나라의 데이터 주권이고 또 하나는 시민들의 데이터 주권입니다. 근데 이 G2 모델에서 보면 중국은 확실하게 데이터 주권을 국가적인 수준에서는 구현하고 있죠. 중국 내의 모든 데이터들은 중국 안에 다 저장이 되도록 돼 있고 철저히 밖에 나가지를 못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에 가서 구글 맵을 켜보면 작동을 안 합니다. 페이스북도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바이두 맵을 써야 되고 근데 서울에 와서 바이두 맵을 켜보니까 동네 뒷골목까지 다 중국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기축 플랫폼 역할입니다. 시민 주권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에 의해서 완전한 감시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국가 주권의 문제가 없어요. 전 세계 데이터들을 자기가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시민 주권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쓰느냐를 가지고 논란이 됐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국가 주권의 문제가 위협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내부에 플랫폼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유럽이나 동남아 국가들에 비하면 일본에 비하면 여건이 좀 좋죠. 시민들의 데이터 주권은 우리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은 분명하거든요. 핀테크의 그 기능들을 써보면 내 모든 정보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은행 정보, 신용 정보, 의료 정보 이런 것들이 다 볼 수가 있는데 나는 이걸 안전하게 쓸 수 있지만 남들로부터는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플랫폼 기업이 가지는 최대의 장점은 뭐냐면 데이터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자들이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공급자들의 데이터들도 다 가지고 서로 매치를 해주는 데서 플랫폼 기업이 가지는 독점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아마존이 욕을 먹은 거는 뭐냐면 좋은 상품을 제공하는 공급자들이 있는데 그 가격과 내용을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PB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전편에 내세우는 거예요. 거래를 중개해 주어야 되는 말하자면 심판 역할을 해야 되는 플랫폼 기업이 선수로 자신들이 파악하는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선수를 뛴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불공정의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최근에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정보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원천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게 처음 다 가보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제도하고도 충돌하고 있고 기업들마다 조금씩 대응하는 전략과 방법들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한 것들을 회수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M&A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활동들에 진출하려고 하는 기업도 나타나고 골목 상권과 충돌을 하고 전통 산업과 엄청나게 충돌을 하겠죠. 그래서 피해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에 대한 그러니까 일종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평가에 기반을 해서 뭔가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우리가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대개 어떤 기술이 새롭게 등장을 하면 전통적으로 존재했던 제도하고 사이에 갭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택시 산업하고 그다음에 타다와 같은 공유, 모빌리티 사업체하고 사이에 이게 충돌이 한번 크게 있었죠. 그때 이것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회 총량으로 보면 그 이익의 총량은 상당히 클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분산이 되어 있고 반면에 경쟁의 위치에 있는 전통 산업은 확실하게 피해를 보는 소수로 구성이 되어 있죠.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자신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놓지 않으려고 하면 규제가 이 사람들이 이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부분에서 이제 타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타다가 금지가 됐어요. 그러면 택시 사업체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됐느냐? 여전히 택시 타기 겁나거든요. 불친절하고 그다음에 난폭 운전 많이 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됐었지 않습니까? 타다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안 됐죠. 어떤 기술적인 새로운 시도가 있다고 그럴 때 그거를 금지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규제가 필요로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진짜 심각한 문제는 글로벌한 플랫폼, 기축 플랫폼들과 국내 플랫폼들 사이에 보면 엄청난 불평등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아무리 작아도 망 사용료를 다 냅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거의 내질 않아요. 그럼 엄청난 불공정이죠. 최근에 이 국회에서 구글에 대한 제재 법안을 만들긴 했지만 이 부분은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글로벌한 질서를 만들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데, 되게 전통적인 규제에 익숙해 있는 관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자꾸 무시를 하게 되죠. 그러면 비유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동네에 조폭들이 설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는 부모가 아무런 얘기도 못하고 집에 장남한테는 착하게 살라고 야단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심각한 미스매치를 줄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잉 규제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 부처들 간에 서로 국회의원들이나 정당들은 경쟁적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입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의 규제안들을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작 필요한 부분의 규제는 공백으로 남아있고, 또 어떤 부분에 눈에 들어온 부분은 과잉 규제를 하고 있고 하는 이런 불일치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죠. 빅테크를 만든 대표적인 사람들, 빌 게이츠라든지 앨런 머스크라든지 스티브 잡스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서는 독특한 마인드셋이 있는데, 문제 해결 지향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문제를 풀겠다, 인류의 문제를 풀고 사회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데서 출발을 한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플랫폼 기업을 창시한 사람들도 비슷한 문제의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 문제의식을 잘 살리는 것, 그리고 그게 사회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치를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이슈들이,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은 양적인 투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R&D 투자 높고, 대학 진학률 높고, 브로드밴드 보급률도 굉장히 높고, SCI 논문수 많고, 이런 거 다 좋거든요. 근데 안 되는 게 뭐냐? 제도와 관련된 겁니다. 금융 서비스라든지 규제라든지 정부 정책 결정의 투명성이라든지 혹은 교육의 퀄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100위권 밖으로 이렇게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플랫폼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기술을 수용을 하면서도 무조건 막는 것이 아니라 혁신의 가능성을 열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굉장히 유연하고 투명한 그런 제도가 아주 절실하거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해야 됩니다. 일반 소비자와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행히도 한국은 다중 경쟁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글로벌한 플랫폼도 들어와 있고, 국내 플랫폼도 들어와 있고, 쿠팡도 있고, 배민도 있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그래서 가장 자신들의 이 요구에 잘 반응할 수 있는 기업이 뭔지에 대한 적절한 소비자로서의 행동이 필요하다. 허심한 표현을 빌리면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로열티, 충성을 보이는 겁니다. 좋은 서비스에 대해서 그걸 잘 활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이싱이죠. 문제가 있었다고 할 때 항의하고 개선을 요구를 하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엑싯, 철회를 하고, 지지를 철회하고 다른 서비스나 기업을 찾아 나가는 건데, 다행히 한국은 지금까지 보면 그런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택이 한국의 플랫폼 기업들을 건전한 방향으로 끌어갈 거다. 그리고 그 원천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미래가 다가오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가올 미래의 가장 핵심에 놓여 있을 플랫폼 사회, 이 사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뭘 준비를 할지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적응력, 그리고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